자, 잘 치셨나요? 우리 이제 주택 정책 하러 갈 겁니다. 우리 70페이지까지 끝이 났고요. 정부 실표로. 자, 이제 주택 정책으로 보세요. 페이지는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이제 어제 촬영을 기준으로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제 많은 분들의 합격 인사와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그런 다짐을 새로 했어요. 36회, 2025년 36회 시험 치시는 분들, 우리 10월 25일인가 그래요. 토요일, 마지막 토요일이 이제 2025년, 내년이죠, 내년 10월 25일 날 토요일 날 칠 텐데, 역시 그날 시험장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 송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뭐 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고 있어요. 원래 교수라는 사람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본업으로, 직업으로 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교재 연구와 그리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또 혼자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2025년 36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가 학개론 때문에 합격했다, 송도현 교수님 정말 재밌고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작년과 같이 올해는 더욱더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71페이지 주택정책 들어갑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자, 임대료 규제예요. 임대료 규제 정책.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가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받는 임대료보다 낮게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낮게 받아라. 그래서 보세요. 임대료 규제는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말로 최고가격제, 즉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 잠깐 볼게요. 임대료 규제 정책. 자, 보세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이내에서 규제함으로써 시장 균형 가격보다 어떤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이상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 통제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상가 임대료는 5% 이상 못 올리는 얘기 들어봤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개념에서는 좀 더 가볍게 봅시다. 이쪽으로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임대료를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라는 거 체크.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제 되게 쉬워.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 옆에 쓰세요. 낮을 때만, 낮게 규제할 때만 이렇게 쓸게요. 낮게 규제할 때만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 균형 임대료가 원래 얼마? 100이었어요. 시장 균형 임대료 얼마? 100이었어요. 100. 됐어요. 자, 봐봐. 그래서 뭐다? 시장 얼마? 균형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었다고요. 내가 시장에서 얼마 받고 있었다고? 100만 원 받고 있었다고. 그런데 정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너네 이거 100만 원 받던 거 너무 비싸. 5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 라고 규제하는 거예요. 뭐라고? 5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라고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얻는 입장, 임차인 입장에선 좋겠지만, 내가 그거를 공급했던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열받죠? 원래 뭐다? 내가 저기 월세 나가지고 100만 원 받았는데 이제 얼마밖에 못 받는다고?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구하는 사람이라면, 가게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상가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봐봐. 임대료를 규제해버리면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왜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왜? 싸니까.
저렴하니까. 맞죠? 저렴하니까. 뭐가 생긴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무슨 일이냐? 정부가 나와가지고, 야! 150만 원 이상 받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던가 말던가. 뭐다? 아무런 효과 혹은 아무런 효과나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효과 및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나 시장에서 얼마 받고 있었는데? 1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맞죠? 만약에 정부에서 150까지 올린다고 해서 150 올리면 그거 어떻게 돼요? 공실나요, 공실나. 아시겠죠? 아무도 안 들어와요. 미쳤다고 들어와요? 시세보다 50% 이상 더 비싼데? 안 들어온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고 있는 것보다 높게 규제하면 뭐가 생긴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만 낮게 규제할 때만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생기는데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요. 됐어요? 자, 근데 낮게 규제할 때의 효과를 다시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자, 하나는 뭐다? 단기. 하나는 뭐다? 장기. 됐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뭐만? 초과 수요만 발생해요. 이해했어요? 자, 정부가 갑자기 야! 너네 동네 규제 임대료 50만 원 상한선이야. 50만 원 이상 못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단기에는 싸니까 가격이 저렴했으니까 수요자들이 즉각 반응하겠죠. 맞죠? 그리고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나 100만 원 냈는데 50만 원만 내면 되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지. 왜? 싸니까. 근데 장기로 지나면 뭐가 되냐면 초과 수요는 그대로 있어요. 됐어요? 초과 수요는 뭐? 싸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급 감소 문제가 함께 발생해요. 언제에는? 장기에는. 언제에는? 장기에는. 그럼 초과 수요는 왜 발생해요? 싸니까. 공급은 왜 감소해요? 돈이 안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두 사람 입장에서 다 생각해야 돼. 자, 내가 임차인이에요. 가게를 구하는 입장이야. 싸요. 원래 100만 원인데 50만 원밖에 안 받는데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들어가죠. 근데 내가 집주인이야. 건물주야. 상가 주인이야. 그거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50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용도 전환 해버리지. 용도 바꿔버리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럼 공급이 감소되죠. 왜 공급 감소해요? 돈이 안 되니까. 따라서 장기에는 다시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게 된다. 그럼 보세요. 단기에는 뭐만? 초과 수요만 있었어요. 맞죠? 근데 장기에는 초과 수요가 계속 있어요. 있죠? 왜? 싸니까. 근데 뭐가 생기냐면 계약이 만료돼 버리면 상가 내쫓아버리고 상가 용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돈 되는 걸로.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초과 수요가 더욱더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높게 규제하면 효과가 없지만 낮게 규제하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라고 하시고, 낮게 규제했었을 때 단기에는 초과 수요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장기, 기간이 오래되면 초과 수요는 당연히 발생하고 공급 감소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라는 거예요. 초과 수요는 싸니까 발생했죠. 공급 감소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돈이 안 되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낮게 규제했을 경우에요. 낮게 규제했을 경우, 그렇죠? 낮게 규제. 자, 그럼 봅시다. 낮게 규제했을 경우. 자, 뭐가?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왜? 낮게 규제하면 뭐가 생기니까? 임대료가 하락한 효과가 있으니까. 왜? 싸니까. 저렴하니까. 아시겠죠? 수요량은 증가한다. 라는 거. 됐죠? 그래서 뭐다?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됐죠? 이때 초과 수요는 발생하지만 임대료가 상승하지도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요거 하나만 체크. 장기적으로는 무엇을? 공급을 감소시킨다. 요게 별표. 가장 중요해요.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자, 내가 집주인이에요. 수익성이 악화된다. 뭐가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맞죠? 투자해야 안 해요. 투자 안 하고 뭐 한다? 다른 용도로 써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감소까지 더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임대료 상한이 어떨 경우? 낮을 경우에 뭐다? 주택의 공급은 장기에 더 많이 감소하게 된다. 단기에 당장은 내가 못 바꾸더라도 기한이 만료되거나 우리 계약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건 내쫓아버리고 용도를 바꿔버리겠죠. 그래서 뭐다? 공급은 언제? 장기에 더 많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질적 수준도 떨어지게 되겠죠. 왜? 결국에 하나라니까. 돈이 안 되니까. 맞죠? 관리 보수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지. 사장님 물세요? 아, 고쳐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죠? 그럼 뭐다? 수익성 악화. 뭐 돈이 안 되니까.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공급이 감소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주택난이 더욱더 심화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기존 임차인들은 뭐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이동할 수 없다. 맞죠? 근데 새로운 임차자. 자, 기존 임차자는 어떻게 된다? 이동 저하. 왜?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자, 신규 임차자. 임차인. 신규 임차인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웃돈. 돈을 더 준다는 얘기죠. 뭐다? 돈을 더 주게 된다. 뭐다? 신규 임차인들은 뭐다? 규제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여서 뭐다?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택난의 가중으로 해서 뭐 생기는 거예요? 암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음성적 지불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이중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 임대료 규제 때문에 얼마만? 50만 원만 받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여기를 구해야 돼요. 들어 살아야 돼. 사장님, 제가 관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더 드릴 테니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뭐만큼? 임대료만큼 들어오죠. 그럼 보세요. 지금 임대료 규제 때문에 50만 원. 관리비 그때 50만까지 받으면 얘가 뭐예요? 이중 가격. 얘가 뭐예요? 암시장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됐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와 관리비 때문에 뭐다? 시장에서 받는 균형임대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요? 이중 가격 현상이 생긴다고요. 이중 가격 현상이 생긴다고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균형임대로 낮을 경우 무엇일수록? 탄력일수록 양변화가 많고 비탄력적일수록 뭐다? 양은 적어진다라는 거. 높을 때는 뭐다? 효과 있다 없다? 효과 없다. 높을 때 뭐다? 효과 없다. 이렇게 정리. 이렇게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뭐가?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효과 없다. 끝. 높을 때는 뭐? 효과 없다. 낮을 때만 효과가 있는데 그 낮을 때도 단기에는 초과 수요만, 장기에는 초과 수요 받고 뭐까지? 공급 감소까지 생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아니었고 되게 쉬운 파트였었어요. 자, 임대료 보호조 정책입니다. 자, 임대료 보호조. 자, 여기 쓰세요. 보조금 지급 쓰세요. 두 사람에게 줘요. 하나는 뭐다? 임차인. 누구에게? 수요자. 하나는 뭐다? 임차인. 임차인. 임대인 죄송합니다. 임차인. 집 구하는 사람. 하나는 뭐다? 공급자.
됐어요? 하나마다 임대인. 됐죠? 혹은 건설업체. 건설업체. 얘네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야, 돈 줄게 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수요자한테. 누구한테? 공급자한테. 요거 두 개를 정리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누구? 저소득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뭐다?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 요게 누구 측면? 수요자 측면. 맞죠? 집 구한 사람, 임차인. 그쵸? 두 번째는요. 요거 읽어볼게요. 정부가 임대업자, 맞죠? 신규 건축업자가 됩니다. 심리 자극시켜서 무엇에? 공급을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요거 누구한테? 공급자에게. 됐죠? 그래서 뭐다? 주택 보조금 정책은 수요 측면의 임차인에 대한 것과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임차인한테, 그쵸? 돈 주는 거예요. 자, 임차인한테 돈 준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임차인한테 돈 준다. 얘도 뭐다?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주세요. 뭐라고?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주세요. 자, 그럼 수요자한테 돈 줬어요. 임차인한테 돈 줬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봅시다. 임차인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 100만 원인데 무엇을? 정부가 30만 원을 지급해 줬어요. 됐어요? 원래 얼마?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맞죠? 여기다 정부가 30만 원 지원해 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임차인은 원래 100만 원을 내고 있다가 이제 얼마만 내면 돼요? 70만 원만 내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받은 임차인의 효용은 증가하고 소득이 향상된다. 임차인은 원래 얼마? 100만 원 냈는데 얼마만 내면 된다? 70만 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정부가 3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명목 소득은 동일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임차인의 월급, 이게 뭐다? 명목 소득. 자, 200만 원이라고 볼 때 원래는 임대료를 얼마? 100만 원 냈지만 이제 얼마만 내면 돼요? 70만 원만 내면 되죠. 그럼 봐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얼마? 30만큼 떨어진 효과가 있으므로 이전보다 소고기 한 번 더 사 먹었지, 맞죠? 이해됐어요? 자, 명목 소득이 똑같아요. 200만 원인데 원래 내가 월세를 100만 원 내고 있었는데 정부가 월세 지원금 30만 원 받으세요 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럼 나는 얼마만 내면 돼요? 앞으로 70만 원만 내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는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13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소고기 한 번 더 사 먹겠지. 그렇죠. 그 뜻이라고요. 임차인이 구매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 뭐가 된다고? 임대주택의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수요가 증가하면 인기 있죠? 임대료가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누구에게? 기존 임대업자나 공급자에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원래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죠. 근데 정부 보조금이 3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누구? 기존 임대업자나 공급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료를 110만 원으로 올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죠. 할만하죠. 왜? 임차인이 뭐? 꽁돈 받았으니까는, 그쵸? 나 원래 얼마 받았는데? 100만 원 받던 거 10만 원만 더 불러도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얼마? 초과이윤 플러스 10만 원. 자, 그래서 보세요.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단기에는 뭐다? 임대인이 초과이윤 누릴 수가 있어요. 됐어요? 됐죠? 왜? 꽁돈 받았으니까는 그 꽁돈 받은 만큼의 일부를 임대료로 높이는데 써도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이쪽 보세요. 자, 장기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단기에 발생하는 초과이윤 얼마? 플러스 10만 원은 무엇을 촉진시키냐면 저기 1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이제 월세 110만 원 받네? 돈 되겠네. 신규 공급자가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신규 공급자 들어오니까 뭐다?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맞죠? 공급이 증가되니까 뭐가 된다? 임대료는 다시 원래로 하락. 수준으로 하락. 됐죠? 자, 한번 봐봐. 자, 임대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임대료 얼마? 110만원. 저 동네 원래 임대료 100만원이었는데 왜 110만원 됐지? 아, 저 동네에 수요자 보조금 나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 증가. 요건 이해했죠? 잠깐 지울게요 이제. 요거 잠깐 지우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넣을게요. 잠깐 지우고 미안합니다. 자, 공급 증가. 왜? 돈이 되니까. 원래 100만원 받던 거 얼마? 10만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공급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자, 원래 110만원 받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급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107만원만 받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린 그럼 105만원, 우린 뭐다? 102만원 하다가 가격이 원래 얼마로? 임대료가 얼마로? 원래 가격이었던 100만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봐봐. 장기의 효과는 자 보세요. 장기의 효과는 뭐다? 공급 증가를 불러일으켜서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임대료가 원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 임대료 보정책, 여기가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공급 증가 요인 뭐 배웠다 방금?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임대료 보조는 뭐다? 공급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별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원래 가격 수준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완벽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무엇을?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안 배웠는데 하나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선분양이란 거 알아요? 선분양? 이건 뭐예요?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너네 집 이렇게 지어줄 테니 돈 내고 가라 그 뜻이죠. 계약금 10% 걸어야 되죠. 맞죠? 자, 다시 한 번 더.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너네 집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는 계약금 내고 가세요. 2년 뒤에 중도금 내시고 2년 뒤에 잔금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많이들 알죠? 그거 누구한테 유리해요? 공급자한테 유리해요. 왜? 공급자, 즉 뭐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내 돈을 적게 드릴 수 있으니까. 누구 돈으로 짓고 있는 건데? 소비자 돈으로. 맞죠? 그럼 봐봐. 선분양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진입하기가 쉬워요? 쉽죠? 왜? 공급자 중심이니까. 맞죠?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내 돈으로 짓는 거 아니라고. 누구 돈으로 짓는 거라고. 수요자, 들어오실 분들한테 뭐 보여주고,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견본주택 보여주고. 아시겠죠? 그럼 봐봐. 우리 배웠던 거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합니다. 이건 이해됐죠? 두 번째, 선분양.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견본주택 지어놓고, 너네 집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는 돈 내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급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체크. 그래서 공급 증가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임대료를 보조받거나 아니면 선분양 정책.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넘어보세요.
자, 주택바우처에서 임대료 보조금을 바우처, 쿠폰을 주는 것이다. 이거 끝. 이거 말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생산자 보조금 누구한테 주는 건데? 임대인에게. 누구한테 주는 건데? 공급업자에게. 뭐다? 건설업체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뭐가 어려워, 씨. 됐죠? 임대업자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건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다. 끝! 됐죠? 그럼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뭐다?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죠? 맞죠?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다. 맞죠? 장기적으로 뭐가 된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뭐 하면? 보조금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했지. 여기 보시면 임대료 보조. 맞죠? 이게 뭐다? 수요자 측이든 공급자 측이든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수요 측면, 공급자 측면.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라는 거고요. 자, 봐봐. 근데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집을 얻으려 하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지금 이해되시죠?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무엇을 임차인이 내 마음대로 집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할인받는, 지원받는 곳에 가서 주거지를 얻어야 혜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조세정책입니다. 조세정책입니다. 자, 조세정책 잠깐 하고 쉴 겁니다. 자, 임대료 규제 방금 했고요. 임대료 보조 했습니다. 임대료 규제와 보조 정책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잠깐 정리하고 봅시다. 자, 이쪽 오세요. 자, 임대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임대료는 크게 뭐? 두 가지. 첫 번째는 규제하거나, 두 번째는 보조하거나. 자, 큰 그림 그릴게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언제만? 낮게 규제할 때만 발생합니다. 맞죠? 낮게 규제가 발생하고, 단기에는 무엇이 발생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왜? 돈이 되니까. 장기에는 무엇이? 초과 수요가 뭐 더 발생하고. 쉽죠? 왜? 돈이 되니까. 왜? 싸니까. 그래서 봐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는 말 두 가지죠? 초과 수요 플러스 뭐다? 공급 감소까지. 요거 했죠? 그래서 뭐다? 싸니까 혹은 돈이 안 되니까. 두 개 더해지니까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게 되겠죠. 초과 수요는 뭐? 싸니까. 저렴하니까.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공통점은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점이에요. 요건 이해했죠? 두 가지예요. 수요자 측면. 뭐다? 공급자 측면. 됐죠? 자, 수요 측면에서는 자, 단기에는 누가 이득? 임대인이 초과 이윤. 왜? 100만원 받던 거 11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장기에는 뭐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다시 균형 가격으로 인하됩니다. 왜?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이득이란 소리예요? 임차인이 이득 받는 소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급자 측면은 요건 단점만 하나. 단점만 하나마다 주거, 이동, 자유가 있다 없다? 자유가 제한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임대료 두 개 시리즈였어요. 임대료. 하나는 뭐? 규제. 하나는 뭐? 보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조세입니다. 조세. 조세가 뭐예요? 세금 내세요. 그 뜻이죠. 조세가 뭐라고? 세금 내세요. 라는 겁니다. 됐죠? 조세. 자, 요거 두 개만 볼게요. 자,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조세는
두 가지 아닙니다. 하나는 마다 조세의 구분과 종류, 하나는 마다 전가와 귀착, 이렇게 나뉩니다. 되셨나요? 하나는 뭐? 구분과 종류, 하나는 전가와 귀착. 자, 우리는 첫 번째 구분과 종류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는 나라에 내는 국세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지방세가 있어요. 됐어요? 나라에 내는 국세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지방세가 있다고요. 두 번째는요, 구분이에요. 취득할 때 내는 단계에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는 보유할 때에 내는 세금이 국세, 지방세가 있어요. 하나는 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주시고요. 됐죠? 이렇게 쪼개주시고요. 자, 나라에 냅니다. 언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가 받았다 혹은 샀다, 얻었다 할 때 내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지세예요. 인지세. 일단 들어놓으세요. 두 번째는 상속세예요. 세 번째는 증여세예요. 증여세. 됐죠? 보호장 조금만 뒤로 밀게요.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이고. 보유 단계. 자, 됐죠? 자, 부동산을 내가 취득했을 때 크게 나라에다 내는 세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지세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서를 쓰고 나면 우리 인지세라고 우표를 이렇게 하나 꽝 붙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인지세라고 딱 붙어 있어요. 오케이? 그냥 도장값이에요. 우표값이에요. 우표값. 아시겠죠? 계약하고 나면 뭐다? 인지세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표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인지세 이렇게.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상품권 얻어봤어요? 뭐 신세계 상품권, 롯데 상품권, 뭐 현대백화점 상품권 얻어봤죠? 그 상품권 뒤에 보면 인지세라고 꽝 찍혀 있어요. 그게 뭐다? 인지세, 우표값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는 상속세예요. 이건 들어봤는데. 자, 제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건물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거에 대한 세금 상속세.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증여해 주시고 내면 증여세.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는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냐의 유무 차이예요. 돌아가시고 주면은 상속세. 아시겠죠? 돌아가시기 전에 주시면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세요. 자, 취득 단계에서 나라에다 내는 세금 세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에다 내는 세금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나라에 내는 것보다 맨날 올라. 상, 증. 인상 중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자, 취득할 때 나라에다 내는 세금 맨날 오른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상, 증. 중이 아니야. 상속과 증여는 알잖아. 그럼 쉽잖아. 아시겠죠? 됐죠? 이렇게 한번 앙탈을 부려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요. 취득할 때 지방에 내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우리는 요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취등록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우리가 세법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무사가 아니니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개괄적으로도 알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취득할 때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지방세 얼마 내는지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취등록세 얼마예요? 얼마 정도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취득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내는 거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가 당연히 돈 내겠죠. 그리고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였습니다. 자, 가지고 있을 때 나라에 내는 겁니다. 뭐가 있죠? 종합
무슨 세? 들어봤는데 이거는 부동산세. 됐죠? 종부세는 어디에? 나라에 내는 거. 어떨 때?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는 어디에? 해당 지역에. 개론쌤도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저기 시골 땅이 있어요. 시골 땅이 있어요. 땅이 작아요. 크지도 않아. 재산세 냈어요. 얼마? 12,750원.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얼마? 12,750원. 이거 좀 사줘요. 땅이 안 팔려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근데 진짜 땅은 있어요. 재산세 냈어요. 사달라는 말만 거짓말이에요. 이게 할아버지가 주신 걸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재산세다라는 거죠. 됐죠? 뭐 할 때? 갖고 있을 때. 어디에다가? 그 해당 지역에 냈어요. 그 산골 시골에 냈어요. 그 시골 거기 군청 이런데. 아시겠죠? 도청, 군청 이런 데 낸 거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처분 단계입니다. 처분 단계는 하나만 알려주시면 되죠.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양도, 즉 팔아먹은 거에 대한 소득 번 거에 대한 세금 내세요 라는 거예요. 즉 얘는 무슨 말이냐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에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쉽습니다. 됐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얘는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볍게 쓸게요. 지방소득세. 얘는 양도소득세의 10%예요. 어디에? 양도소득세의 10%.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소도소득세, 말도소득세, 닭도소득세. 미안합니다. 아시겠죠? 대관령 양떼 목장 가봤어요? 가보시면 이렇게 양들이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양들 이렇게 되게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양이 되게 꼬질꼬질 하더라고요. 꼬질꼬질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때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소득세! 됐어요? 언제? 부동산 팔아먹을 때. 왜 내는데? 매매 차익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금 내세요.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너도 소득세! 말은 소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말은 안 내요. 옆에 있는 말은 안 내더라고. 뭐만? 양도소득세!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미안합니다. 자, 됐죠? 누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렇죠. 말은 아니야. 아시겠죠? 닭은 아니야. 꽁도 아니야. 아시겠죠? 누구만? 양도소득세!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언제? 팔아먹을 때!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구분과 종류였습니다. 되셨죠? 조세의 구분과 종류 한번 보시고 정리할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조세는 언제 써먹느냐? 자원의 배분과 경기 조절. 그렇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돈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원 배분의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됐고, 출생이 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신규 공급이 늘어납니다. 왜? 돈이 되니까요. 자, 소득세 분면 됐습니다. 정부가 시장 개방하고 이건 뭐 이해하실 거니까 충분히. 여기 하나만 발표해주세요. 요거 배우시는 거예요. 자, 취득할 때에 나라에 내는 거 세 가지마다 인, 상, 증. 뭐라고? 인, 상, 증. 인상중 아니다. 인상증이에요. 아시겠죠? 지방에 내는 거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할 때 종부세. 해당 지역에 내면 재산세. 팔아먹을 때 냅니다. 누구?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세의 전가와 귀착입니다. 전가가 뭔데요? 떠넘기는 거. 떠넘기기. 우리 책임 전가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내가 담당해야 될 책임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뭐라고 한다? 책임 전가다 이런 말 쓰죠. 떠넘기는 거예요. 귀착은 뭐다? 결국 누가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지. 그러니까 결국 누가 세금 내니? 라는 뜻이에요.
귀결하여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귀결하여 도착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요 개념이야. 조세를 부과하면 법률상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지만, 맞죠? 납세 의무자가 누군데요? 집주인. 집주인 누군데요? 임대인. 호모? 공급자. 됐죠? 공급자의 체크. 납세 의무자가 누군데? 임대인. 누군데? 공급자. 공급자가 부과하여야 하지만, 맞아요? 근데 이 공급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세금을 내 돈 나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의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하여 세금의 일부를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이를 뭐라고 한다? 조세 전가. 다른 방법 관리비 더 내세요 등을 통해서 누구에게? 세금의 일부를 타인에게. 누구에게? 차인에게.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됐어요. 이게 다예요. 잘 보세요. 세금 누구한테 부과될까요? 집주인한테 부과되겠죠. 임대인한테 부과되겠죠. 공급자한테 부과되겠죠. 그거 공급자가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알겠어. 정부가 내라는 세금 내가 다 낼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이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 등으로 해서 좀 떠넘겨 볼까 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관리비 명목으로 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떠넘겨 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세의 전가와 기착은 누가 더 많이 지불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나왔지 봐봐. 재산세가 부과되면 나왔죠? 임대인이 누가? 공급자가. 맞죠? 임대료를 높여서 세금의 일부를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넘기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착이란 전가가 끝나고 난 뒤에 각각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런 이미지. 맥주 회사에다가 세금을 많이 부과해요. 생산량 감소시키죠? 가격이 인상되죠. 누구에게? 맥주를 사는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을 시켜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이거 표는 됐고, 표는 볼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써주세요. 한 가지만 써주세요. 자, 여기 복잡하게 설명인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비탄력 적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나 별표. 비탄력적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별표. 이렇게 하면 되지. 되셨나요? 여기에 별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와 같이 가격 인상 등의 방법으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면 법률상 납세 의무자 누구예요? 집주인, 임대인, 누구? 공급자. 맞죠? 공급자와 실제로 조세를 부과하는 담세자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세의 전가와 귀책 정도는 뭐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떨 때? 비탄력적 쪽이 더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 여기에 별표. 방금 썼죠? 여기 별표. 자,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B라는 글자예요. 뭐라고? B라는 글자. 됐어요? 자, 그럼 좀 와보세요. 여기에 별표.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잘 보세요.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 수요와 공급이 붙어서, 맞죠? 비교하여 뭐다? 비탄력적일수록
세금을 더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수요가 뭐보다? 공급보다 비탄력적이래요.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야? 수요자가 더 부담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봐봐.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누가 더 부담? 수요자가 더 부담. 수요자 누군데? 임차인. 됐죠? 반대로. 자, 잘 보세요.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인 경우에요. 누가? 공급자가 더 부담. 됐어요? 그럼 이제 보이지? 뭐가 보여?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누가? 공급자가 더 부담한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우리는 하나만 알면 되겠네. 뭐?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누가? 수요자가 더 부담한다. 됐어요? 수요자가 뭐? 더 부담한다. 됐어요? 자, 두 번째.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뭐다? 공급자가 더 부담한다. 어려운 게 없잖아. 뭐만 찾으면 돼요? B라는 글자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가 똑같네요. 끝. 수비수, 공비공. 뭐라고? 수비수, 공비공. B를 가운데 두고 비탄력이 보이면 앞과 뒤에 글자가 똑같으면 된다고요. 됐어요? 수요가 비탄력. 누가 더 부담? 수요자 더 부담. 공급이 비탄력. 누가 더 부담? 공급자가 더 부담. 끝. 이게 조세의 전가와 기착의 끝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나온 거지. 수요가 공급보다 뭐? 탄력적. B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B가 없으면 바뀌는 거예요. 누가 더 부담? 공급자가 더 부담. 맞죠? 마지막. 자, 공급이 누구보다? 수요보다 탄력적이래요. B 안 보이죠? 누가 더 부담? 수요자가 더 부담. 이거 알 필요 있다 없다? 알 필요 없다. 왜? 잘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이죠. 맞죠? 누가 더 부담? 공급자. 공급이 탄력적이죠. 누가 더 부담? 수요자. 그럼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누가 더 부담한다? 공급자가 더 부담한다. 그럼 봐보세요. B가 나오니까 앞과 뒤가 똑같죠? 수비수, 공비공. 맞죠? 탄이 붙어 있으면 B가 안 보이면 뭐다? 앞뒤가 바뀐다는 소리예요. 맞죠? 수탄 공, 공탄은 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 뭐? 탄. 공급 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더 부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요거 네 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비탄력적일수록 세금을 더 부담합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누가 더 부담? 수요자가 더 부담.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누가 더 부담? 공급자가 더 부담. 끝! 그러니까 조세의 전과 기착은 B라는 글자 한 글자만 찾으면 문제가 다 풀린다고요. 왜? B라는 글자 앞에 두고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가 똑같네요. 맞죠? B라는 글자 앞에 두고 가운데 두고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가 똑같네요. 맞죠? B라는 글자를 가운데 두고 뭐다?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가 똑같네요. B라는 글자를 앞에 두고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가 똑같네요. 됐죠? 탄이 나오면 바뀐다. B가 나오면 똑같다. 뭐라고? 수비수, 공비공. 뭐라고? 수비수, 공비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어려울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너무 쉽다. 하시겠죠?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좀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캡처 아니면 뭐다? 요거 혹시나 아이패드나 다른 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요 휴대폰 꺼내서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포인트였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하나 쓰십시다. 자, 비탄력적일수록 뭐다? 귀착 부담이 많다. 됐죠? 그럼 여기다 하나 쓰면 되겠지. 뭐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누가 더 부담? 수요자 더 부담.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비수라고 얘기한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누가? 공급자 더 부담. 이렇게 뭐? 공, 비, 공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공급이 비쌀수록 누가 세금 부담이 크다? 공급자가 더 크다. 됐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누가 더 부담한다?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끝. 2번과 3번 묶으시고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죠. 수비수 뭐? 공비공 끝. 조세의 전가 기착은 비라는 글자 그 단 한 글자 찾는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정책론 끝을 냈고요. 정책론 마무리 지었으니까는 저희 잠깐 쉬셨다가 무엇을 드디어 부동산 학개론의 꽃이죠. 투자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잠깐 쉬었다가 투자론에서 뵙죠. 잠깐만 쉴게요.